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훈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느 곳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한 나라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 호수. 카스피해입니다. 카스피해. 여기 찾아보니까 큰 줄 알았는데 면적이 37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4배 가까이 3.7배? 뭐 유라시아 네. 북판에 있고요. 뭐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5개 나라가 접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 카스피해 연안 국가인 건데 그러니까 카스피해 내륙에 있거든요. 호수잖아요. 예. 네. 근데 물도 호수와 바다의 중간이래요. 제가 그게 무슨 표현인가 찾아보니까 여기 주로 이제 강이 흘러 들어오는 게 러시아의 그 볼가강. 이게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인데 그렇군요. 카스피해로 들어오는 담수의 한 80% 이상은 볼가강에서 온대요. 원래 뭐 이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강은 뭐 원래 뭐 130개 막 그랬는데 다 그냥 볼가강에서 대체로 물이 들어오는데 네. 그러니까 볼가강 물이 흘러 들어오는 지점 네. 거기는 담수에 가깝고 아무래도 그러죠. 강물이 들어오는 예. 거니까.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네. 염도가 좀 높고 바다 같고 그래서 섞여 있다는 거 여러 지역 그래서 이 카스피해는 지역에 따라서 네. 소금 농도가 다르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평균을 잡아보면은 바닷물보다는 그 염도가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바다는 아닌데 완전한 담수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주변에 이 해양 같은 짠물 생태계, 이 민물 생태계가 다 있대요. 그렇겠네요. 근데 여기 호수의 물이 네. 전 세계의 호수 물을 몽땅 합친 것에 한 40%에서 44%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면적이라든가 네. 그 뭐 물의 양을 놓고 보면은 네. 미국 5대5 다 합친 것에 3.5배 그리고 근데 담수만 놓고 보면 완전한 그 민물 네네. 민물 양은 사실 그 러시아의 그 바이칼 호수가 제일 많기는 해요. 네네. 근데 그렇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예, 카스피해. 독특한 환경인 건데요. 오늘 이 카스피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갑툭튀 카스피해가 아니고 네. 예, 여기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당국이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네. 항만이라든가 원유 수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입히고 있고 그래서 여기 생태부 차관이 네. 며칠 전에 그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카스피해 해수면이 30년 사이에 수위가 2.5m가 낮아졌다. 근데 이 30년인데 네. 지난 5년 사이에 0.93m, 1m 가까이가 하락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예, 저희도 사실 카자흐스탄 통신원 통해서 예. 카스피해 뭐 철도 물류 예. 관련된 얘기도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네. 네. 자원이 많은 곳에 항상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도 많은데 이제 카스피해 이 물이 있는 말 그대로 이 호수와 그 주변 지역을 합쳐서 여기가 깊이 꺼져 있는 분지 모양이래요. 그래서 카스피 분지, 드넓은 지역이죠. 네.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가 일종의 카스피 지역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자원 매장량이 그 미국 에너지 정보국 추정을 보니까 원유 매장량이 한 480억 배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약 8조 2,700억 입방미터. 이게 좀 이렇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이것도 세계 국가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한 10위권 정도 이렇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가 일찍 개발이 사실 시작은 일찍 됐었어요. 그래서 무려 1840년대 그렇군요. 세계 최초로 해양 유전을 개발한 곳, 그다음에 기계로 시추한 유정이 개발된 곳이 바로 여기래요. 여기에 제일 유명한 이제 석유 항구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인데 네. 그 부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원유 생산량이 하루 한 120만 배럴 수준이니까 에너지 채굴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닌데 네. 여기가 유명해진 게 그러니까 20세기 중반까지 특히 이제 2차 대전 때 네. 이때 그 소련 원유의 절대적인 공급원이었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1940년에는 소련 전체 석유 나오는 거에 80%가 바쿠에서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네. 2차 대전 뒤에 소련이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시베리아 쪽으로 이제 옮겨갔고 유전이 그래서 카스피해 쪽 비중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1990년대에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이제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인 거죠. 네, 1994년에 아제르바이잔과 서방 사이에 3개의 계약이 있었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예, 저도 그래서 이 말이 대체 계약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 3개의 계약일까? 영어로도 이럴 3개의 정도로. 계약이라고 네.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1994년 9월에 바쿠에서 체결된 이제 석유 개발 투자 협정이에요. 네. 근데 이때 아제르바이잔이 1991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독립한 지 3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러네요. 경제도 살려야 되고 그러려면 외화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헤이다르 알리예프 당시 대통령이 다국적 기업들 다 끌어모아서 대규모로 계약을 했던 거예요. 이 카스피의 3개 유전군을 묶어가지고 네. 이거를 뭐 유명한 회사들 다 끼어 들어갔어요. 영국의 BP, 미국의 엑소, 노르웨이, 일본, 러시아 기업까지 해서 8개 나라 11개 이제 다국적 이 메이저 기업들이 개발을 하기로 한 거였고 네. 원래는 2024년까지 30년 계약이었는데 2017년에 계약 만료 앞두고 2050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계약을 통해서 아제르바이잔은 일단 국가의 신생 국가였으니까 재정 기반도 만들었고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제르바이잔이 카스피해 에너지의 허브로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아제르바이잔이 조지아 거쳐서 뭐 튀르키예 쪽으로 가는 송유관도 이제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지역 우리가 뭐 카스피해 뭐 지정학적인 위상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제 미국과 유럽의 이 에너지 안보 구상이 만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중간에서 튀르키예가 어떤 중개자로 역할하는 이런 지정학적인 교차점이 됐는데 네. 그 기반이 된 게 이 세기의 계약이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계약이었네요. 예, 예. 그야말로. 듣고 보니 중요한 것 같죠. 네, 예. 3개의 계약 맞네요. 네. 아제르바이잔뿐만 아니라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이 원유 생산에 좀 많이 욕심냈을 것 다들 같습니다. 제조업 국가들은 사실 아니고 네. 이렇게 뭐 좀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들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아제르바이잔은 원유 생산은 이미 2010년 무렵에 정점을 찍고서 지금은 천연가스 쪽으로 이제 카스피해에서 이동을 했고 네. 특히 여기가 아제르바이잔이 2020년 말부터는 이 남북 가스 회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에 에너지를 직접 공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거를 또 우회할 수 있는 노선으로 또 이제 그러네요. 주목을 받는 거고 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1979년 조금 늦게 발견된 탱기즈 유전이라는 거를 이제 독립 뒤에 대규모로 개발을 했는데 네. 요거는 또 흑해를 통해서 이제 송유관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해요. 지금은 사실 카스피해 지역 석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카자흐스탄이에요. 그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같은 경우는 한 20% 줄어들었고 네. 그리고 뒤늦게 후발주자 이거 조금 더 개발이 늦었던 이 투르크메니스탄은 뭐 카자흐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만은 못한데 네. 2009년에 중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개통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카스피에 물이 줄어들면 항구에 선박이 드나들기가 어려워져요. 어렵죠. 예. 예. 그래서 물류 비용이 높아지고 가스 채굴 그렇죠. 수출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 바쿠의 주요 터미널 부근에 이 카스피해 호수 밑에를 작년에도 엄청나게 이 흙을 파내는 준설을 네. 했다고 해요. 네. 호수 바닥을 이렇게 긁어내는 거잖아요. 예. 생태계에 일단 영향을 미치겠다 그 그것도 생각부터 드네요. 그렇고 일단 물이 말라가는 거. 여기가 원래 연안 이 카스피해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기후가 다양하대요. 여기가 그렇겠네요. 뭐 3개 정도로 나눠서 설명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당연히 풍부하죠. 근데 그리고 내륙 호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동물 종의 한 62%가 이 카스피해 지역에만 있는 고유종이라고 해요.
특히 제일 유명한 게 카스피해 물범이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내륙에 서식하는 이제 바다표범 종류 중 이게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100년 전에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120만 마리 정도가 살았는데 지금은 10만 마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네요.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겨울철에 이 호수 위에 얼음이 얼어야 되는데 이 얼어요. 얼음이 안 얼다 보면 그 얼음 위에서 번식하고 생활 공간인데 그렇죠. 포유류잖아요. 물에 네, 살지만 네. 어류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고 물론 이제 뭐 남해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있었지만 네. 이게 해수면이 지금보다 그 5m 정도 낮아지면은 이 해빙이 81%가 사라진다 이런 경고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철갑상어 그건 참 할만하안입니다. 캐비어 때문에 이 제가 남해 앞서서 빼고. 키워드에서도 먹는 집념이 100이다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예. 민물장어 얘기하면서 예, 그래서 이 캐비어 때문에 이제 네. 남획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남획도 있지만은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빠지면서 네. 원래 있었던 습지라든가 이 갈대밭 이런 게 파괴되면 거기 원래 생물들이 많이 살잖아요. 네, 위협받고 네. 있는 거고 철갑상어는 그래서 그 여름과 가을 서식지가 절반 정도 사라졌고 네. 특히 산란을 하러 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경로들이 올라가죠. 곳곳이 좀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카스피해 물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러면 기후 변화. 지금으로 때문이겠죠. 봐서는 그게 좀 큰 거 네.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그 위성 데이터 최근 5년 보면 카스피해가 매년 이제 수위가 7cm씩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뭐 기후 변화가 그 지금에서 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기후 변화를 할 때 뭐 가장 나쁜 시나리오, 중간급 시나리오, 낮은급 시나리오 이렇게들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카스피해는 호수 면적이 이번 세기 안에 37%가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거는 막아야겠죠.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 러시아 국영통신 타스가 보도한 게 올 7월 지난달에 카스피해 수위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러시아 연구기관이 조사를 했던 건데 그 근처에 이 바다 발트해가 있죠. 네. 발트해보다 29m 이상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소련권 국가들은 발트해를 기준으로 해발 고도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해발 고도 마이너스 29m가 된 거죠. 사실 이 카스피해 수위는 여러 가지로 뭐 끌어쓰기도 하고 기후 변화도 있고 그래서 20세기 내내 낮아지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낮아져서 최근에는 이제 발트해보다 한 26에서 27m 정도 낮았는데 이번에 더 떨어진 거죠. 네. 사실 이게 1m, 2m 떨어진다는 게 엄청난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다른 지역의 바다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저지대 사람들 뭐 큰일 난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카스피해 지역은 반대예요. 항구 많고 주민 많고 한 곳이 여기도 또 이 호수에 물이 좀 얕은 곳들이었고 거기에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게 물이 후퇴를 하게 되면은 거기 사람들은 이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 400만 명, 카스피해 지역 전체로는 이 호수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네. 한 1,5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유엔 환경개회 UNEP 사무총장이 작년 11월에 바쿠에서 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그 COP29 열렸을 때 네. 이번 세기 동안에 카스피해 수위가 뭐 18m 낮아질 수 있다. 이번 세기 중반이라고 하면 2050년이겠죠. 그때까지 카스피해 유역에서 최대 500만 명이 떠나가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인간의 어떤 활동이 끼친 영향도 그렇죠. 만만치 않겠죠. 예, 이게 특히 사실 여기가 물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이런 뭐 흑해라든가 카스피해, 바이칼 이런 데 다 오염 너무 심해가지고 네. 그런 데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들 탄압받고 이런 걸 글들도 읽어봤었는데 일단 러시아 이 볼가강 하류 자체가 이제 러시아 차원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이제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문제. 네. 그다음에 카스피해 그 해저 유전 원유 채굴하고
정제하고 이 과정에서 또 오염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주변에 핵발전소들이 있어요. 러시아 쪽에. 그래서 원전 방사성 폐기물 누출 이거 항상 문제가 되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카스피의 수위가 줄어드는 게 순전히 기후변화 탓만은 아니다. 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가 볼가강에 계속 댐을 짓고 있는 것도 수량이 줄어드는 원인이다. 네. 이렇게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카스피해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경제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클 텐데 이 인접 국가들이 지금 5개국이다 이렇게 말씀해 예. 주셨잖아요.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뭔가 대책을 마련하겠죠. 카스피해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연안 5개국 회의인데 네. 열린 지 처음 시작된 지 오래됐어요. 2002년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처음 열렸고 네. 근데 주된 의제가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카스피해와 관련돼서 이제 뭐 이렇게 공해상의 자원 둘러싼 법적 분쟁을 막는다든가 네. 한마디로 개발 위한 그 정비 작업하는 그런 성격이 많았고 네. 2019년부터 이 연안 5개국들이 또 카스피해 경제 포럼이라는 것도 열고 있는데 이것도 뭐 이름 그대로 경제협력, 무역, 뭐 국경, 안보 같은 거 그래서 환경 의제는 다루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최근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2021년 10월 경제 포럼에서 이제 육상의 오염물질로부터 카스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의정서 이런 거를 뭐 만들긴 했지만 네. 아직은 조금 서로 약간 공유주의 비극처럼 되는 느낌도 좀 있고요. 그렇군요.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유엔 환경회의를 주도해서 네. 2003년에 이란에서 테헤란 협약이라는 걸 체결해가지고 이게 2006년에 네. 이미 발효가 됐고 이제 카스피해 5개 나라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협약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뭐 카스피 환경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만들고 네. 내년 8월에 테헤란에서 이 테헤란 협약 20년 맞아서 카스피해 정상회의 7차 회가 열리는데 네. 이게 그 아랄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알아요. 1960년대와 비교해서 물의 양 면적 10분의 1로 줄어든 그래서 이 카스피해는 뭐 아랄해처럼 망가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할 텐데 네. 아무튼 이쪽 국가들도 이 중요성을 이제는 인식은 하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조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 내년 8월 1년 남았는데 그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다음에 또 뭐 러시아랑 아제르바이잔 이런 데서도 네. 두 나라 간에 양자 간에 또 회의를 하면서 또 이 문제를 논의를 하기도 하고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소식 전해드리면서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그쵸? 같습니다. 예. 그 시간 동안 인간의 활동이 얼마나 큰 예. 영향을 미쳤는지도 새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수상한 GPS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카스피해 위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